부채 비율 완전 정복 1강. 부채 비율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를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R, PBR, EPS, BPS, ROE, ROA 이렇게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ROE에선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살펴봤습니다. ROA에서는 기업이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자산을 만드는데 기업은 빚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투자 지표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부터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도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조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인 의무를 쉽게 부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자산이 모두 빌린 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본도 있고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 내부에 쌓아놓은 이익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채가 남에게 갚아야 할 몫이라면 자기 자본은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부채도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채 비율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과 비교했을 때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자기 돈만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입니다. 가상의 기업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채를 활용한 투자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현금도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채가 있다, 없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빚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충분한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나쁘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좋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ROE와 ROA 공부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 전에 ROE와 ROA를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봅니다. ROA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ROE는 굉장히 높은데 ROA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차이가 클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 질문을 부채 비율을 통해 더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돈을 많이 넣고 대출을 조금 받아 집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면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자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안전성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는 수익성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그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ROE도 높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업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부채 비율 하나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ROE를 공부할 때도 숫자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 RO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왜 증가했는지, 차입금은 얼마나 있는지, 현금은 충분한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은 어느 정도 부채를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강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인 의무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셋째,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부채가 1,000억 원이라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기업이 왜 부채를 사용했으며 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은 빚이 많고 저금을 보는 숫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재무 구조로 사업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기업의 숫자를 볼 때 얼마나 버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얼마나 빌려서 사업하고 있는가까지 함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채와 자기 자본을 이용해 부채 비율을 직접 계산하면서 100%, 200%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2강.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산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의 계산 원리.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채 총계, 그리고 자기 자본. 부채 총계는 기업이 갚아야 할 전체 부채입니다. 자기 자본은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부채 비율입니다. 가장 쉬운 예부터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 총계가 1,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도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1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 200%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 총계가 2,000억 원입니다. 2,0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2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00%와 비교하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많은 구조입니다. 50%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C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0.5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즉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5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숫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기업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1,000억 원, 부채 비율 100%. B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2,000억 원, 부채 비율 200%. C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500억 원, 부채 비율 50%. 자기 자본은 세 기업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달라집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ROA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보면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가 2,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은 대략 3,000억 원의 구조가 됩니다. 이 기업은 3,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1,000억 원은 자기 자본, 2,000억 원은 부채에 해당하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공부하면 ROA에서 봤던 전체 자산이 어떤 자금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채 비율 100%가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0%. 이 숫자를 보면 빚이 많다, 위험하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자산도 다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도 있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숫자 자체보다 그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부채 비율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모두 20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자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기업은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적자가 발생합니다. 현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은 똑같이 200%입니다. 하지만 위험의 정도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락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두 가지 경우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원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은행 차입금이나 다른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그대로여도 기업이 큰 손실을 내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상승이 항상 새로운 빚을 많이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채가 1,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도 1,000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큰 손실을 내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1,000억 원입니다. 새로운 부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100%에서 20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부채 비율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익이 기업 내부에 쌓이면서 자기 자본이 증가합니다. 부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의 변화에는 부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의 변화도 함께 작용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이 올랐다 라고 끝내지 말고 왜 올랐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 계산에서 꼭 기억할 것.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면 부채가 증가했는지 봅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도 봅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인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것인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것인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빌린 것인지, 이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둘째, 부채 비율 100%는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1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부채 비율 200%는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도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채 비율은 계산하는 것보다 왜 그 숫자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숫자만 보지 말고 부채와 자기 자본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100%, 200%, 300% 이런 숫자에 겁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찾게 됩니다. 다음 3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이자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을 때 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이 경기 침체에서 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3강.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도 배웠습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도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보다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 대부분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입니다. 기업의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도 많이 발생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심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빌린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평소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B기업은 차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A기업은 이익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B기업은 이익 감소에 더해서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경기 침체를 맞아도 부채가 많은 기업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금도 결국 갚아야 합니다. 부채에는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린 돈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원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데 큰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기업은 새로운 돈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 때는 이런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오면 부채의 부담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도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새롭게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 가운데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적은 기업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부채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다면 벌어들인 현금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부채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가 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어려워졌을 때 좋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연구 개발을 확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고 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자금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전성은 평상시보다 위기가 왔을 때 더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본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손실을 내면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0억 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새로운 빚을 내지 않았는데도 재무 구조가 빠르게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부채가 늘었는지 자기 자본이 줄었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계속 적자를 내고 현금이 부족하고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라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발견하면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부채가 왜 증가했는가?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가?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충분한가?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현금성 자산은 충분한가? 큰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가까운 시기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은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야 부채 비율이 단순한 숫자에서 기업의 재무 위험을 살펴보는 도구로 바뀝니다. 좋은 부채와 위험한 부채,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 좋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도 들어옵니다.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부채는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기존 이자를 갚습니다. 다시 돈이 부족합니다. 또 돈을 빌립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채라도 왜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6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가 많으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차입금은 만기가 오면 원금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 침체가 오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 부채를 감당할 만큼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는 기업이 잘 될 때보다 어려워졌을 때 그 위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이 잘 될 때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4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기업일까요?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부채와 기업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채는 무엇이 다른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